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 총리를 비롯해서 부처 장관들 또 주요 기관 단체의 수장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 한정석 위원이 이제 글을 썼습니다만은 첫머리를 시작을 김상조 위원장의 별명은 재벌상조다라고 이렇게 좀 말을 붙이고 있는데, 재벌상조라는 말은 재벌은 어느 이제 상조 회사가 뭐 마지막 가시는 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편안히 모신다라고 하는 어느 상조 회사의 이제 말을 그 표현을 빌어서 상조 그 재벌 상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 뜻은 재벌들에게는 거의 뭐 저승사자 같은 존재다라고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에 관한 한 대단히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뭔가 이것을 좀 단단히 단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움직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정석 위원이 이제 쭉 그 기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장의 과거 은행은 특별히 재벌에 대한 또는 뭐 그 규제적인 경제에 대한 이런 가치를 철저하게 좀 숙지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반재벌 정서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반기업적인 정서에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기대면서 이게 뭔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어떤 그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좀 주목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서는 좀 상당히 좀 불안한 시각들도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기사는 지금 그 최근에 그 4대강 개발과 관련해서 녹조 문제가 상당히 좀 여러 뭐 사회적인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 녹조 문제가 마치 4대강 개발 사업의 어떤 실패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 같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던 4대강 사업이 마치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자연 상태에 있는 상태의 각 그 수계에서 강에서도 녹조 현상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그 기사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녹조 현상은 대단히 심각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이거를 지금 4대강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녹조 현상이 특별히 두드러지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로 가는 것은 뭔가 특정한 저의를 갖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현안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곧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미국도 정부가 새로 출범했고 뭐 대한민국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태입니다. 그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일은 뭐 과거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그 만남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 안보 또는 미국과의 관계, 동맹, 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보수 정부가 유지해왔던 기조 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이제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입장들과는 좀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나 뭔가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미 동맹이 지금 과거처럼 유지될 수 있느냐, 또 새로운 변화 단계를 맞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측 진단이 포함된 그런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6.25 때의 그 북한은 뭐 민간인을 많이 납치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의 그 납치된 또는 납북된 그 우리 인사들, 우리 그 국민이라 그 주민들의 숫자나 내역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그 납북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 그 정리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따라 대략 한 9만 8천여 명 정도, 대략 어림잡아서 한 10만 명 정도의 민간인이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납치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별, 직업별, 지역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자료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이고 방대하고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뭐 민간인을 납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국제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준에서 본다면은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사실 민간인에 대한 사상이나 위협이나 이런 부당한 불법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그건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그 아라키 가스히로 일본 다쿠쇼쿠대 교수가 그 한국을 방문하는 자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미래한국 TV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좀 대담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좀 일본 안에서 그 특정 실종자 문제 주로 좀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납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좀 취급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전문 학자입니다. 고이제미 수상 때인가요? 그때 이제 서로 이렇게 납북자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제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그 일본인 납북자라고 해서 명단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전혀 일본에서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과연 이 사람이 납북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던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에서 아주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단순히 실종자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어떤 북한의 상당히 조직적인 행동에 의해서 납치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북한에 대한 입장들을 좀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아주 그 충격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 유동열 자유민주원 연구원장이 정리한 그 남북 민간 교류에 대한 정부 성인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유동열 원장은 최근 그 통일부가 한 8건 정도의 대북 민간 접촉을 승인한 사례를 적시하면서 왜 이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우리가 남북 간의 민간 교류라고 하면 남측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민간 차원이지만 북한에서는 민간이라고 하는 단체가 없다 사실은. 대부분은 대남 선전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종의 북한 정권의 대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틀어막자 하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더라도 그 상대와 내용과 또 여러 가지 그 좀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들과의 조율, 조화를 살피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기사를 실었는데요.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는 지금 탈북자 사회에서는 대단히 좀 상징적인 존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좀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상당히 건강을 위협받는 상태에서 대단히 좀 건강 상태가 아주 극도로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좀 정말 이렇게 얼마나 사실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경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탈북자 사회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좀 어지러운 행태라든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 북한 사회를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북한의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탈북자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앞장서자라고 하는 주장을 정말 이렇게 뭔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다음 기사는 그 박상봉 위원이 써주셨는데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에 관한 기사입니다. 일종의 부언 기사가 되겠는데요. 콜 총리가 지난 6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데나우어와 그 브란트로 이어지는 그 독일의 그러니까 자유화 정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마지막 방점을 찍은 쪽이 헬무트 콜 총리가 아닌가. 그 총리 재직 시절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세계 아주 그 어떤 정치 구도, 이념 구도에 아주 큰 변화를 몰고 온 그런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박지영 서울대 그 서양사학과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를 정리했는데, 지금 최근에 영국 보수당에 이제 좀 정치적인 주도권을 뭐 잡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 대신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우파들은 지난 뭐 선거라든지 또 그 이전에 탄핵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우파 정치 또는 어떤 보수 정당은 정말 과연 존재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걱정스럽고 한탄할 정도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미래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로는 지난 6월 15일에 15주년 창립 기념식을 가졌고, 또 보수 가치들을 정립하고 뭔가 공부하기 위한 미래연구원이 출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래연구원의 출발을 하는 의미를 정리한 그 관련 기사와 또 그날 그 기념식에서 있었던 김광동 박사의 그 기조 강연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한국의 교회, 우리 사회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어떻게 끌어내고 활용하고 좀 우리 사회에 적용함으로 할까, 그렇게 해서 어떤 한국 사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뭔가 자유민주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번 호에서 가장 특집은 동성애를 기본 표지로 삼고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동성애에 관한 담론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또 깊이 있게 또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휘둘리거나 그쪽에 그냥 뭐 눈치를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인정해야 될 부분과 또는 그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좀 논리 정리를 하는 것은 미래 한국이 상당히 좀 그 독보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스스로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호를 좀 많이 살펴봐 주시면 독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또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 호를 통해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